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 강조하고 몽골 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정보 강조라는 거는 사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자, 정보 강조라는 거는 독일 출신이고 미국에서 살았던 사회학자. 얘는 역사가는 아니야. 사회학자야. 사회학자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정보 강조를 구성하는 조건이야. 첫 번째는 이민족이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했을 경우, 이민족이란 건 한족을 제외한 민족이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이민족이 중국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이라 말 타고 활 쏘고 이래야 되는데, 농경민족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말 타고 활 쓰는 유목민족의 습성이 사라지는 어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 경우, 그런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정보 강조라고 한다. 자, 정보 강조를 보면 우선 자, 가장 먼저 요나라가 있겠지. 요나라. 왜? 자, 일단 가로 안에 써진 건 뭘까? 그렇지. 중국 어디를 점령했냐 이거지. 연주와 운주의 16주의 주를 점령했으니까 일단 중국의 일부를 점령한 거지. 그치? 자, 이들은 중국화 방지 노력으로 뭘 했냐면 첫 번째 북명관 남명관제라고 그래가지고, 북명관은 뭐겠어? 북쪽에 있는 거. 즉 유목민족을 다스리는 기관이고, 남명관은 그렇지, 연운 16주의 한족을 다스리는 기관이란 말이야. 즉 북쪽과 남쪽, 다시 말해 유목민족과 한족의 어떠한 통치 기관을 서로 다르게 했던 이원적 통치 체제를 도입했다는 거지. 그리고 요나라 역시 거란 문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말을 사용했어.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금나라. 금나라 역시 화북지방. 금나라는 왜? 정강의 변으로 송을 남쪽으로 쫓아내고 회하 이북의 화북지방을 전부 먹어버렸잖아. 그치? 기억나? 자, 금나라 역시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유목민족을 다스리는 제도와 주현제를 이렇게 같이 했어. 맹한 모극은 사실 여기가 세계사가 아니라 크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칭기즈칸테 배우는 1500호제가 비슷한 유목민족을 나누는 행정 정치 그런 제도야. 주현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군현제지. 자, 금나라 역시 여진 문자를 만들어서 썼어. 그래서 금나라 역시 정보 강조야. 자, 원나라를 봅시다. 원나라는 중국 전토를 다 지배했단 말이야. 그치? 나중에 남송까지 멸망시키고. 자,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해서 원나라 나중에 우리 배울 때 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나와. 인구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 5%도 차지 안 했던 몽골인과 생목인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하고, 화북지방에 있던 한족인 한족, 그 다음에 남송 지역에 있던 한족들인 남인, 한인과 남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어. 그 다음에 원나라 역시 파스파 문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언어를 이렇게 남기려고 했지. 자, 그러면 예외를 봐야 되는데, 예외가 바로 누가 있냐면 북위와 서하가 있어. 자, 북위는 사실 하북지역 전체를 다 차지했어. 중국 지역을 차지한 건 맞는데 자문화 수호를 했어? 아니지. 우리가 북위에서 배워야 될 사람, 우리가 북위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 누구뿐이었지? 효문제. 효문제는 뭘 했지? 한화 정책을 펼쳤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서하는 중국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어. 하지만 자문화 수호를 위해서 뭘 했을까? 그렇지, 서하 문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면 니네 저번에 나와줬던 거 봐봐. 거기 다 써져 있다. 자, 그러면 몽골 제국의 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 몽골 제국의 정치를. 자, 몽골 제국은 우선 칭기즈칸부터 시작을 하는데, 칭기즈칸은 니네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올해의 인물 이런 거 선정을 하잖아. 근데 얘는 포버스가 선정한 근 1000년간의 인물 중에 한 명이야. 1000년의 인물 중에 하나를 뽑아도 칭기즈칸을 뽑는데, 그만큼 세계의 역사에 이렇게 끼쳤던 영향이 막대한 사람이고. 그치? 자, 칭기즈칸은 이제 사실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어. 예수게라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실 저기가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을까? 금수저는 아니었어.
족장의 아들이면 금수저여야 되는데, 왜냐면 칭기즈칸이 크게 살아서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젊은 나이에 먹어서 그때 넘겨받았으면 칭기즈칸은 금수저였겠지. 근데 몽골은 서로 약탈하고 이렇게 침략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유목민족이잖아. 거기서 칭기즈칸이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독살당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자, 이 칭기즈칸은 자, 칭기즈칸의 아버지가 예수게인데 예수게인데, 자, 이 예수게가 이제 타타르족에게 독살을 당해가지고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칭기즈칸은 이제 자기 부족들에게 버려지고 혼자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잘 뭐 이렇게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해서 옛날에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보르테라는 처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보르테라는 처녀랑 며칠 살지도 못하고 바로 또 적군이 쳐들어와갖고 칭기즈칸 마누라를 뺏어서 도망갔단 말이야. 어쨌든 칭기즈칸은 이때 뭐 케레이트족의 온칸, 야 그냥 이거 그냥 들어라, 얘기야. 어떤 배경 지식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그냥 썰이야, 썰. 아니 뭐 역사적 팩트긴 한데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거야. 그냥 들어. 자, 그래서 뭐 보르테를 이제 뺏기고, 메르키트족에게 보르테를 뺏기고 케레이트족의 온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보르테를 다시 뺏어왔거든. 근데 보르테는 배가 불러 있었어. 자, 그래서 칭기즈칸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마누라를 뺏어온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자기 마누라의 배에 내 씨일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씨일지 그게 모르는 애가 들어있었던 거야. 이게 항상 칭기즈칸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장남을 일단 자기 아들로 해주기로 해. 그래서 이름을 주치라고 지어줘.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는데, 둘째는 이제 차카타이야. 자, 근데 주치와 차카타이의 사이가 좋을까? 주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나이를 먹어가면서. 차카타이는 자기야말로 진정한 장남이다. 우리 아빠의 씨를 받은 제대로 된 장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그래서 주치와 차카타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칭기즈칸의 이렇게 상속이나 분배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어떤 계기가 되지. 자, 그러면 좀 더 이제는 역사적으로 나올 팩트를 좀 보자면, 자, 칭기즈칸이라는 건 쿠릴타이라고 하는 부족 연합에서 추대가 되는 거야. 부족 연합에서 추대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천호와 백호제라는 거는 기존까지는 예컨대 순창의 금과 부족 또는 뭐 순창의 뭐 옥천 부족 또 풍산 부족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족 단위의 행정구역이었다면, 근데 금과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뭐 병사로 쓸 수 있는 남자가 100명 나왔어. 근데 풍산에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병사로 쓸 수 있는 남자가 30명밖에 안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 단위로 비효율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칭기즈칸은 이걸 싹 갈아엎어가지고 100명을 다스리는 백호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호장, 또 10,000명을 다스리는 만호장,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킨 거야. 이게 바로 천호 백호제야.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리고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칭기즈칸은 또 호라즘을 공격했어. 자, 호라즘은 이슬람 지역의 국가였는데 칭기즈칸은 상인을 굉장히 좋아했어. 칭기즈칸은 상인들을 이용해서 스파이로 쓰기도 하고, 또 상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어떤 무역로나, 또는 무역로라는 건 결국 군대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 왜냐면 상인들이 무역을 하려면 혼자 가? 아니잖아. 낙타건 말이건 소건 뭐 수레건 짐을 이따시만하게 실어가지고 가잖아. 뭔 물건을 팔으려고. 그러면 그 길은 군대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상인 그 교역로와 이렇게 뭐랄까 진군로는 서로 같은, 그러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정보를 얻는데 상인들을 이용하고, 또 적국의 정보를 얻는데도 이용하고, 또 적국의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데도 상인들을 이용했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칭기즈칸은 처음에는 호라즘이라는 서쪽의 강력한 나라하고 무역을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몇 차례 사신을 보냈는데 호라즘 이 새끼들이 칭기즈칸이 살고 있는 몽고 제국과 자기 호라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나게 험한 사막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막을 믿고 에이 미친놈 설마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사막뿐만이 아니라 천산산맥이라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영하 50도까지,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어떠한 산맥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야. 즉 지형적인 어떠한 강력한 지형적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칭기즈칸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도 죽이고 물건도 뺏고 별짓 다 했어. 칭기즈칸이 덕분에 빡쳐가지고 원정을 갔는데, 심지어 막내 툴루이한테는 그 천산고원을 넘어가지고 치라고
명령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호라즘이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다 난리가 났지. 칭기즈칸은 호라즘을 점령하고 대신 그쪽에다가 나라를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고 일단 호라즘을 점령하고 다시 몽골로 돌아오게 돼.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익혀둬야 될 건 칭기즈칸은 쿠릴타이에 대해서 추대가 되었고 천호백호자라에서 기존의 부족제를 무너뜨리고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만들었고 또 호라즘을 공격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사한국 시대. 자,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첫 번째 장남 주치. 근데 얘는 혈통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남 차카타이. 얘네 둘이 하도 치고받고 싸우니까 칭기즈칸이 얘네 둘한테는 나라를 못 주겠는 거야. 왜? 누구한테 하나 주면 누구 하나 어떻게 되겠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루두루 뭉실뭉실하게 잘 지냈던 삼남 오코타이에게 한국을 물려줬어. 자, 그래서 오코타이는 몽골 지역, 아버지가 주력으로 삼았던 그 몽골 지역을 이어받고, 자, 그래서 오코타이는 고려를 침략해. 자, 고려 침략. 몽고에 왔던 사신이 고려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지. 한국사에선 그게 뭐지? 그렇지, 저고려 피살 사건. 그래, 그것 때문에 사신사례 사건 때문에 고려를 침략하고 또 1234년, 외우기 편하다. 1234년에 중도를 점령해서 금을 멸망시켜. 자, 둘째 아들이었던 차카타이는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돼. 자, 킵차크 한국은, 자, 이게 잘 중요해. 잘 들어. 자, 우선 주치는 러시아 지역으로 원정을 갔었어. 근데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어. 그래서 주치의 아들이었던 바투가 유럽 일대를 원정을 하거든. 러시아를 다 점령하고. 그러고 이제 동유럽으로 가려는 찰나에 오코타이 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 그래서 그 장례식 끝나고 뭐가 열릴까? 쿠릴타이가 열려서 다음 때 칸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그거에 참가하기 위해서 동유럽을 까지 않고 그대로 몽골권으로 돌아갔거든. 그것 때문에 폴란드니 헝가리니 이런 놈들은 자기네들이 몽고의 침략을 막았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야. 안 쳐들어갔어. 쳐들어갔으면 거기도 다 썰렸다.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 자, 그래서 그쪽에다가 바투가 킵차크 한국을 세워서 러시아 일대를 점령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 일 한국은 얘가 저기 누구야? 그 쿠빌라이, 나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잠깐만. 누구지? 맞아. 훌라고칸. 자, 몽케와 나중에 저기 저 미친놈의 똥개야. 야, 조용히 안 해? 야, 시끄러. 앉아. 야, 이 똥개야. 나중에 몽케와 쿠빌라이의 동생이었던 훌라고칸이 세웠던 일한국. 자, 이 일한국은 이슬람 중동 일대를 점령해서 그쪽에 또 하나의 한국을 세운다. 그래서 사한국 시대, 오코타이 한국, 차카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 그 다음에 일한국까지 사한국 시대가 열리네. 자, 그냥 적당히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다음 오코타이 칸이 죽고 나서 구유크 칸과 몽케 칸 시대가 열리는데, 정확히는 몽케 칸 시대에 대월이 1차로 침입하게 된다. 이 카톡 미친날. 진동. 자, 대월 1차 침입을 선생님이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잘 들어봐봐. 지금 잘 들어. 이거를 이게 아까 말했던, 이게 전 시간에 말했던 정답률 15% 13%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왔던 문제야. 자, 우선 몽케칸 시대에 대월 1차 침입이 열리고, 이 대월의 1차 침입을 막고 나서 대월은 자기 나라의 역사책을 설정하게 돼. 원래 어떤 외침이 있거나 그 외침을 잘 막아냈거나 아니면 이러면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역사책이나 어떠한 저술 활동에 전념을 하거든. 우리나라가 옛날에 몽고 쳐들어왔을 때 8만 대장경 적어가지고 그런 거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월 사기가 역사책이잖아. 역사책. 그치? 역사의 기록. 근데 대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대월 사기를 만드는데, 문제는 얘들아, 구유크칸과 몽케칸은 세계사는 몰라도 동아시아사에서는 아예 교육과정에 등장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잘 들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원 건국과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원나라라고 이름을 정확히 고친 거는 몽케칸 다음에 등장한 쿠빌라이 칸이야. 쿠빌라이 칸. 자, 우선 쿠빌라이 칸은 카라코룸에서, 원래 옹고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에서 베이징, 금나라의 수도였지. 그때는 뭐였지? 중도이었던 베이징을 대도라고 이름을 고치고 글로 수도를 옮겨. 자, 그 다음에 대외원정이야. 자, 여기서부터 순서를 잘 봐야 돼. 잘 봐. 자, 우선 가장 먼저 고려를 쳐들어갔었을 때는 언제지?
가장 먼저. 언제야? 왼쪽에 나와 있잖아. 고려 침략. 그런데 고려가 항복한 건 언제야? 1270년. 자, 잘 봐. 대월 1차 침입은 몽케칸 때야. 그러고 나서 원나라가 건국되고 고려가 항복한 다음에 대월사기를 요때 자수를 하겠지. 대월사기를. 자, 그 다음에 일본의 1차 침공은 어떻게 됐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남송을 멸망시켜. 근데 일본 또 2차로 침공했어. 얘들아, 정동행성 기억나? 고려 한국사에서 정동행성 배웠어? 정동행성이 뭐지?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이잖아. 그래서 고려를 점령한 다음에 고려의 수군과 몽고의 육군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본을 점령하러 간 거잖아. 그게 바로 여원 연합군이 1차를 간 건데, 원정을 간 건데, 자, 일본의 1차 침공도 실패하고 2차 침공도 실패했는데 둘 다 태풍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때 무슨 말이 생겼냐면, 아, 우리나라는 신이 지켜주는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본토에서는 무적이다 이러면서 신국 의식이 생겼단 말이야.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진주만 폭격 다음에, 진주만 폭격이라는 거는 일본 애들이 항공모함에 비행기 엄청 실어다가 진주만을 터트려버린 사건이잖아. 미국도 이걸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에 두리틀이라는 그때 당시 공군 대령인가 공군 중령인가를, 대령일 거야. 대령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단을 조직해가지고 미국 역시 일본에다가 폭탄을 좀 몇 개 던지는 그런 일을 해. 그때 처음으로 이 신국 의식이 깨지고, 나중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팍팍 터지면서 우리나라 무적이 아니네, 이런 그 신국 의식이 깨진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도 몽고와 고려의 연합군을 막으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굉장히 쇠약해져. 무로마치 막부란다. 가마쿠라 막부가 굉장히 쇠약해지면서 무로마치 막부로 교체되는 원인이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월, 즉 베트남을 2차, 3차 침공했지만 실패하게 돼. 이때 베트남에서 몽고의 침입을 막은 진짜 유명한 장수가 쩌능다오야. 자, 베트남에 외워야 될 사람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뭐 찌에우다, 증니 증짝, 그 다음에 바로 쩌능다오, 이 정도까지로 이어져. 그다음 베트남 역시 문자를 만들어서 쯔논 문자를 만들게 돼. 이 시대에. 사실 일본을 침공하는 게 두 번 다 실패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피해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가마쿠라 막부가 분명 무로마치 막부로 교체되기도 했고, 또 이제 일본어 아는 사람들이면 오쿠리고쿠리라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무섭거나 거의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걸 표현하는 말이거든. 그게 뭐냐면 오쿠리고쿠리가 몽골군, 고려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나온 말이야. 자, 그런 원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교초가 뭘까? 자, 우리 교자와 회자를 배웠어, 그치? 송나라에서는 교초는 원나라 시대의 종이 지폐야. 근데 종이 지폐라는 건 사실,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에 진짜 만원이라는 가치가 있니? 없잖아. 그 종이 뭐 한 10원의 가치는 할까? 그런데 그 종이에 만원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이 종이에 대해서 만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거잖아. 이거 표현이 좀 어렵나? 어쨌든 근데 이거는 간단한 경제적인 상식인 건데, 얘들아, 이 지폐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어떡할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만원짜리가 예컨대 100만 장쯤 있다고 해보자. 근데 갑자기 500만 장이나 되는 만원짜리가 풀려버렸어. 그럼 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 겁나 올라. 옛날에는 만원짜리가 100만 개밖에 없었으니까 분명히 되게 희귀했잖아. 근데 갑자기 500만 장이 더 풀려버렸으면 만원짜리의 가치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기존 만원짜리 가치보다. 그러면 가치가 6분의 1이 됐으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잖아. 원래 만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불고기가 갑자기 6만원이 돼버린다고. 즉 교초를 남발하게 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버렸단 말이야. 또 이거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일반 한족들이 반항하면서 백령교의 난이 일어났고, 백령교 중에 백령교 중에서도 좀 더 과격파였던 홍건적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게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몽골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정치 먼저 볼까? 지방 행성을 설치했다. 지방을 다스리는 어떠한 그 기관으로 행성을 설치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무슨 행성이 있지?
그렇지, 정동 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을 우리나라에도 설치했었지. 잠깐만. 그 다음에 그 행성에는 다루가치를 파견했어. 자, 미안해. 잠깐만. 자, 그 행성에는 다루가치를 파견했는데, 다루가치라는, 여기서 말하는 치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자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지? 장사치, 벼슬아치, 양아치, 막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뭘 했어? 그렇지, 역참제를 정비하고 대운하를 정비했어. 자, 역참제는 뭐냐면, 가는 길에, 예컨대 우리가 옛날에는 뭐가 있을까? 옛날에는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걸어가면, 야, 막말로 순창에서 전주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 겁나 걸리잖아. 얼마나 걸리냐? 순창에서 전주까지가 한 50km 되니까. 야, 하루 종일 걸어도 하루 종일 걸으면 한 60km 갔나 사람이? 하루 종일 가야 돼, 진짜로. 얼마나 오래 걸려? 그럼 뭘 타야겠어? 말을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은 한 2시간 달리면 말 지치지.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소에다가 마구간을 건설하는 거야. 그리고 여관도 건설을 해. 그래서 지친 말이나 지친 사람이 쉬고 또 말을 갈아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걸 바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역참이라고 해. 그런 역참을 제국 곳곳에다 깔아가지고 사신들이나 또는 필요한 사람들이 빠른 소식을 가지고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비해 놓는 제도가 바로 역참제야. 또 말만큼 빠른 게 뭐가 있을까? 배도 충분히 말만큼 빨라. 말처럼 빠르진 않지만 배는 바람만 불면 계속해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역참제뿐만 아니라 대운하도 역시 정비해서 중국의 곳곳으로 배를 타고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 자, 그 다음에 사회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보광종 때 얘기했었지? 정보광종 때 몽골인 제일주의. 몽골인은 당연히 우대해. 그리고 또 재정, 생목인이라는 거는 눈깔, 눈목자의 색깔이 다르다. 즉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대충 무슨 색이야? 갈색 아니면 검정이잖아. 근데 서양인들은 막 파란색도 있고 막 그렇지. 그래서 눈 색깔이 다른 생목인들을 우대해. 왜? 아까 칭기즈칸은 누굴 좋아한다 그랬어? 장사꾼들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즉 서역의 장사꾼들이었던 생목인들을 우대해서 그들에게 나라의 재정을 맡겨. 자, 그 다음에 한족을 차별 대우하는데 옛날 금나라 휘하에 있던, 즉 화북지방에 있던 한족들은 한인이라고 하고 남송 휘하에 있던 한족들은 남인이라고 해서 한인과 남인들을 차별하거든. 그런데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거. 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가 한족을 차별하면서 과거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틀려. 과거제는 분명히 실시했어. 원나라 때도 과거제는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 이때 원나라 때 가장 많이 과거제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걸로 쓰였던 책이 뭐냐면 바로 사서집주야. 자, 우리 전 시간에 오경보다 뭐가 중요해진다 그랬지? 사서가 중요해진다 그랬잖아. 원래는 오경을 더 중요하게 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서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거야. 자, 뭐 옛날에는 수학을 다 정석으로 풀었잖아. 근데 선생님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개념 원리가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거든. 그런 식으로 바뀌고 요새는 수학 뭘로 보는지 모르겠네. 나는 슈퍼자라. 자,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서 이 사서집주라는 건 또 뭐냐면 우리 성리학을 누가 세웠다 그랬지? 주자가 세웠다 그랬지. 그치? 자, 사서의 주자가 주석을 다른 걸 가지고 사서집주라고 이야기해. 이게 원나라 시대의 중요한 어떤 과거제의 교과서 같은 거였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제 보자. 경제에서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해. 자, 고려하면 누구 생각나? 문익점. 그렇지.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의생활에 거의 혁신이 일어나. 자, 그 전까지는 아무리 추웠어도 어디 삼배 같은 것만 똘똘똘똘똘 말고 있었어야 됐어.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삼배로만 만들 수밖에 없었어. 근데 목화가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소미불을 만들어서 사람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종이지폐. 자, 송나라의 종이지폐는 뭐야? 교자와 회자. 그치? 원나라의 종이지폐는 교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비단길과 바닷길과 초원길을 전부 장악해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고, 해상무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송나라 때도 얘기했듯이 시박사라는 데서 광주와 취주, 항주를
전부 담당하게 됩니다. 자, 문화 볼까?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원나라도 국제적이야. 왜? 자기네가 제일 강하니까 숨길 필요가 없지. 언제든지 와서 구경하세요 이러면 되잖아. 자, 근데 당나라, 자, 종교에서 중요한 게 당나라 때 들어온 종교, 기독교로 구분하는 거라 그랬잖아. 외래 종교 들어오는 거. 자, 당나라 때는 무슨 교가 들어왔지? 경교라고 해서 네스토리우스교, 즉 2단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원나라 때는 정통 카톨릭이 들어왔다. 또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가 굉장히 유행했어. 티베트 불교인. 자, 동서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와서 쿠벨라이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길까지 그걸 여행기로 쓴 게 바로 동방견문록이고, 이븐 바투타라고 아라비아 지역의 어떤 여행가가 있는데 이 여행가가 쓴 여행기라는 것도 있어. 사실 동방견문록은 조금 뻥이 심한데 여행기는 굉장히 사실에 기반해서 적어진 여행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기행문으로서의 사료적 가치는 여행기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둘 다 중요해. 자, 송나라 때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종이 빼고 3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이게 바로 원나라 때 전파가 된다.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 그래서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를 이끌어오고 인쇄술은 서양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오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망권당이라는 데서 원나라와 고려의 성리학자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리학은 고려에도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 자,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각국사는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 그리고 일본, 베트남에 대한 각국사를 정리하고 이제 주제사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